리플 현물 ETF의 거래량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리플 ETF를 출시한 자산운용사들이 얘네들이 지금 다 규모가 작아서 지금 리플의 어떤 수급량 자체를 끌고 오지 못한다는 판단을 지금 경영진들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대형 자산운용사 쪽으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2월 26일 날 승인을 앞두고 있는 T. Rowe Price라고 이 자산운용사급 중에서는 2,000조 가까이 운영을 하는 대형 자산운용사입니다. 이게 통과되게 되면 여기에는 일반 법인 자금뿐만 아니라 연기금, 그 다음에 대형 금융기관들이 고객으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리플 ETF에 있어서는 좀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블랙록 같은 초대형 자산운용사도 이제 들어오게 돼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게 되면 기관 시장에서도 리플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시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투자 늦지 않았습니다. 코인 특강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로 저는 찾아뵙게 됐는데요. 인피니트 블록의 정우태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5년째로 가상자산 수탁 업체 인피니트 블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9,800만 원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코인 투자자들에게 극단적 공포를 심어주는 모습인데요. 대표님께서는 최근 비트코인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일단 올해는 개인 투자자에서 기관 투자자로 많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손바뀜의 해다라고 좀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였다라고 하면 이제 지니어스법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지니어스법은 가상자산에 대한 이제 법적인 토대를 갖게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적인 토대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나게 될 거고, 그 외에도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알트코인들, 제도권화된 이제 알트코인들을 재발견하게 되고, 그게 어떻게 금융하고 맞물리면서 좀 이런 저희가 원래 그려왔던 그런 이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확장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면서, 기존의 이 코인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이제 뭐 투기라는 오명도 많이 쓰긴 했지만 이 사고 파는 데 집중했던 뭐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에 어떻게 쓰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산업적으로 활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이에 따라서 기관 투자 자금이 다시 또 들어오게 되고, 요렇게 되면서 기존의 개인 중심인 시장에서 기관 중심인 시장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변곡점이 될 해가 올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손바뀜이 일어남에 따라서 최근 이제 좀 가격이 많이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뭐 다음으로는 사실 이제 거시경제학적으로 이런 불확실성들이 커짐에 따라서 가격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뭐 어떤 지정학적인 뭐 발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금리 인상, 그 다음에 금리 인하, 그 다음에 유동성의 확대, 축소, 뭐 이런 것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사실 좀 가격에 대한 이제 방어를 제대로 잘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뭐 펀더멘탈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기 때문에 어떤 트리거만 있어준다라고 하면 가격이 다시 또 정상을 되찾고 우상향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몇 개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자료는 비트코인 ETF의 수급량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이제 비트코인 ETF 출시됐을 때부터 그러니까 수급량에 대해서 이제 이 월별로 이제 계산을 해놓은 건데, 보시면은 초창기 때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유입량을 보이고 있다가 이제 한 번씩 이제 유출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최근에 지금 4달 연속, 아직 뭐 이번 달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4달 연속 지금 계속 순유출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게 사실 가격을 끌어내리는 그런 영향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작년 11월 달에 굉장히 많은 순유출을 기록하고 나서는 점점 지금 순유출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뭐 이게 이제 또 반등하게 되면 사실 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제가 투자자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한번 체크를 하면서 투자에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뭐 그런 바람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반감기 등의 이유로 올해 10월까지 계속 조정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해당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반감기가 없어졌다, 아니면 반감기는 더 이상 무용론이다 라고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보다는 반감기의 영향이 많이 축소됐다 라고 이제 좀 정의하고 싶습니다. 반감기라는 것 자체가 아시다시피 4년마다 이 비트코인의 공급량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과거에서는 공급량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실제 수요자들이,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공급 대비 수요에 비해서 이제 공급에 대한 영향이 이제 훨씬 더 컸던 거죠. 그래서 4년 주기론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설처럼 이 시장에서는 이제 통용되곤 했었는데, 사실 이게 특히 이제 ETF, 비트코인 ETF가 출시하게 되면서 기관 자금이 이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공급량 자체도 이제 4년마다 계속 이제 말 그대로 반감함에 따라서 공급에 대한 어떤 이슈보다는 이런 수요, 그 다음에 이 활용처, 뭐 이런 거에 대한 복합적인 어떤 좀 영향도가 더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보다는 수요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이 가격에 대한 어떤 흐름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형태가 좀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4년 반감기가 영향이 더 축소되어서 보여진다라고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코인이란 특성 자체가 어떤 주식처럼 실물 경제하고 이제 완전히 밀착돼서 펀더멘탈이 없다, 뭐 이런 공격을 많이 받는데, 펀더멘탈이 부족하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내러티브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반감기라는 것 자체가 어감도 뭔가 이게 공급량이 4년마다 반으로 줄어? 이 반이라는 절대적 양이 점점 이제 줄어들긴 하지만 공급량 자체가 반으로 준다는 거는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공포감으로, 내가 요번에 못 사면은 나중에는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든다는데 나는 훨씬 더 높은 가격을 2배를 주고 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좀 공포 마케팅? 아니면 뭐 이런 마케팅적인 요소하고 결합돼서 내러티브가 또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4년 주기설은, 정리하자면 4년 주기설은 영향력은 줄어들지만 내러티브와 합쳐지면 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는 과거보다는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4년 반감기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회자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리만 사태를 예측했던 루비니 교수가 최근 암호화폐의 종말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비트코인 종말론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루비니 교수님은 항상 한결같이 비트코인 폭락자셨죠. 그래서 제가 또 비트코인 차트별로 루비니 교수의 발언이 있었던 시기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루비니 교수님은 사실 2018년도 때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 고점을 찍을 때 거의 뭐 4만 불 가까이 올라갈 때, 그때도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거는 이제 사기의 거의 끝판왕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하면서, 그때 이제 공교롭게 또 폭락을 하게 되면서 루비니 교수님의 말이 되게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것들을 초창기 이제 투자자들한테 좀 각인시킨 덕분에 사실 이제 계속 폭락을 언급하실 때마다 이게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상 루비니 교수님은 항상 이 폭락론자였습니다. 보시면은 항상 뭐 비트코인은 쓰레기고, 비트코인은 사기의 총체 집단이고, 비트코인은 남한테 떠넘기기 위한 어떤 좀 다단계에 그냥 활용되는 산물일 뿐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항상 하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또 회자되는 것은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최고가 대비해서 이제 한 반토막 정도 나다 보니까 다시 또 이제 이런 최근에 또 칼럼도 쓰셨고 해서 이제 또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전통적인 교수님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문물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모두가 다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저희 같은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미 그 시장은 확실한 시장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다 이미 장악을 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존의 기득권들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두 다 혈안이 돼서 저희 같은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기회가 1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이 부정적인 사람들의 양이 항상 이제 꾸준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어떤 발언들이 또
과거의 경제학적으로 보면 또 완벽하게 틀린 건 아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서 저희가 이 투자에 좀 참고를 하면서 짚어나갈 수 있으면 오히려 더 이제 스마트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 저는 루비니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대표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부정적이었던 오마의 현인이라고 불리우는 워런 버핏도 사실 이 코인 시장에 이제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시기가 도래한다라고 하면 저는 또 그 시절이 아마 이 가상자산의 어떤 최고점이 정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소수의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구루들, 기존 경제 시장에 있어서 구루분들의 어떤 시각 자체를 마냥 이제 안 좋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의 어떤 지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리고 이제 이 생태계 안에서도 계속 이제 개선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개선해 나가면서 앞으로 이제 좀 더 건강한 생태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루비니 교수와 반대로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통과된다면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가 뒤집힐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도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해당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뒤집어진다라고 보기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을 보는 거에 대한 시각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극단적으로 달라진다는 거 얘기가 이제 아마 뒤집어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이 클래리티 법안 자체가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좀 불확실성을 이제 제거하는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안 자체도 이제 그렇게 지어놨죠. 명확하게 한다. 과거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 암호화폐 증권성에 대한 어떤 오랜 법적 다툼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소위 이제 피해를 많이 봤던 코인 중에 하나죠. 이게 증권성이 있냐, 없냐, 이걸 증권으로 봐야 되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소위 이제 시달리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좀 제거가 된다는 것이고 증권성이 있으면 이제 그러면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이제 관할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증권성이 없다. 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 아마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 상품으로 봐서 이제 미국의 이제 CFTC 선물거래위원회가 이제 이 관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거를 자산으로 바라보게 되면 증권은 사실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어떤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뭐 대통령의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이런 시세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는 시그널을 이제 계속 내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훨씬 더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이 주식 시장은 이제 엄하게 이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만약에 암호화폐가 자체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사실 암호화폐는 그동안 주식 시장에 없었던 산물이고 그 다음에 주식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걸 주식의 어떤 규제를 받게 되면 사실 이제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기존의 투자자들이 그 코인 자체는 증권성이 없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해왔고 사실 이제 리플도 그런 이제 결과물을 얻게 됐는데 그러면 리플과 같이 대부분의 코인들이 증권성이 없는 자산으로 이제 인정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조금 더 느슨한 CFTC 쪽에 관할을 받게 되면 훨씬 더 할 수 있는 영역 자체도 커지고 그 다음에 활용성도 이제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이런 활용성도 크고 그 다음에 법적인 불확실성도 제거됐구나 안전하게 이제 그러면 기관들이 여기에 믿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가 이제 제가 기관 투자의 어떤 손바뀜이 일어나고 손바뀜의 원년이 되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의 어떤 확대가 일어나게 될 원년이 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클래리티 법안은 그것을 좀 더 촉발하는 어떤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4월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확률이 90%로 점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한 2주 전에 리플의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한 80% 정도 예측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제 베팅 사이트에서는 한 60% 정도 통과를 예상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계속 올라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통과가 임박했다. 아니면 투자자들이 원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크레디트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사실 지금 쟁점은 이제 이자를 지급하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대한 이자 지급을 하냐 마냐.
뭐 이게 굉장히 첨예한 것 같은데 뭐 그 외에 어떤 이런 증권성이나 아니면 자산성에 대한 구분은 좀 합의가 얼추 다 된 것 같고,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 앞으로 이제 기관 자금들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좀 좋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그동안 이제 잠재되어 왔던 글로벌리하게 이 유동성이 절대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주식시장 오늘도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금 유동성이 부족한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유동성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 방향을 틀 수 있는 것이 뭐가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기관 자금의 일부는 코인 시장으로 반드시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상승에 대한 물꼬를 틀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또 궁금해할 만한 것이 클래리티 법안이 발의된다면 최대 수익 코인은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증일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최대 수익 코인은 어떤 코인일까요? 단연 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코인 시장에 대한 이게 클래리티 법안이 단순히 통과됐다라고 해서 마치 맛집의 식당문을 열기를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줄 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가서 저 식당이 잘 될까 맛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입소문도 나고, 그리고 되게 맛있구나라고 하면 뭐 그 일주일에 한 번 가던 거 이제 이틀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되는 것처럼 초반에는 아주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접근하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코인 자체가 이제 굉장히 초고위험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돈이 몰릴 가능성이 크고, 그 외에 이제 그 현재 이제 ETF가 출시된 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ETF가 출시된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법적인 검토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점검을 받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 그 외에 이제 규제 친화적인 코인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규제 친화적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러면 이게 산업적으로 활용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돈을 벌게 되고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쓰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이제 증가됨에 따라서 기관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투자처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올해 비트코인 가격의 상방과 하방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오늘 한 비트코인 가격이 한 68K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동안 이제 66K에서 아마 70K 정도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좀 횡보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사실 이제 트리거가 된 것은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아직 이제 선임되지도 않았지만 발표에 따라서 이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조금 이제 주식 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당시에 이제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빠르게 V자 반등을 했는데 코인 시장은 그때 이제 사실 이제 좀 낙폭을 크게 맞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횡보하는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트리거가 되긴 했지만 사실 이제 60K 밑으로 안 떨어진 것은 그나마 이제 다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지지선은 지금 60K로 보고 있고요. 올해 말까지는 아마 이제 최대 한 150K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과 같이 하락한 시장에서 진입하기보다 상승으로 명확하게 전환되었을 때 진입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투자자들이 주시해야 할 지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상승으로 명확하게 전환되는 시점을 저도 알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투자기관에도 이제 뭐 무릎에서 사고 그다음에 어깨에서 팔아라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뭐 코인 시장은 주식 시장도 그걸 알아맞히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코인 시장도 사실 굉장히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명확한 어떤 실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투자자들이 어떤 좀 온체인 데이터만을, 소수의 온체인 데이터만을 보고 지금 판단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이쪽에 이제 굉장히 몰입해서 어떤 투자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이제 이 구독자분들은 아마 이제 주식과 다른 형태의 어떤 자산 배분 형태로 아마 코인 시장을 접근하고 계실 텐데, 그렇게 보면 코인은 사실 좀 내가 공부한 코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조금씩 사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저는 투자자분들한테는 가장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반대로 보면 이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원화로 따지면 이제 1억이 깨지게 됐는데 1억 자체가 가지는 어떤 좀 1억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어떤 좀
숫자 하나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이제 안도감도 있지만 사실 뭐 그거는 이제 뭐 한국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글로벌리하게도 사실 이제 최고점 대비해서 반 가격 정도, 반토막 정도 낮기 때문에 이 자체는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조금 이제 그래도 투자자분들께서 그래도 안도할 만한 말씀을 드리면 DAT 기업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있죠. 미국에도 제가 보니까 미국에만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기업이 30개가 넘습니다. 뭐 그중에 이제 대장격이 아시는 바와 같이 스트래티지인데 스트래티지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한 76만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그 구매를 한 뭐 가격이 점차 다 다르겠죠. 구매한 가격이. 평단가가 지금 76K입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오늘 사도 그렇게 오랫동안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그 수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스트래티지보다는 훨씬 더 좋은 가격에 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안도할 만한 어떤 좀 마지노선이 아닌가 싶고요. 이거는 이제 사실 좀 멘탈적인 부분들을 좀 잡기 위해서 하는 거고 대부분의 지금 DAT 기업들이 지금 사실은 현재 가격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에 지금 사긴 했습니다. 일부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아니면은 블로그로 이름 바꾼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K 정도에 이제 사긴 했습니다만 그 외에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는 DAT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금 가격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으로 샀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금융에 있어서 블록체인에 있어서 굉장히 스터디를 많이 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높은 가격에 샀다는 것은 저희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좀 지금 투자의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대신에 절대 소위 말해서 몰빵을 하지 마시고 이거를 어디가 지금 하방일지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꾸준하게 사모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트코인 흐름과 더불어 알트코인 시장도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최근 알트코인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사실은 더 힘겹게 시장을 이어오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알트코인이죠. 알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상황은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시장 자체가 개인 중심 시장에서 기관 중심으로 넘어가면서 사실 어떤 투자에 대한 테마도 바뀌고 있습니다. 즉, 내러티브에서 지금 현재 실사용 데이터로 넘어가고 있다. 아무리 뭐 이게 굉장히 꿈과 희망과 굉장히 다양한 어떤 좀 희망적인 그림을 그려도 이게 실제 사용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제 수많은 이제 알트코인들이 조금 힘겨운 장을 지금 지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ETF가 본격적으로 출시됨에 따라서 ETF의 수혜주냐 아니냐, ETF의 수혜주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ETF를 출시한 코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또 이제 계급 차이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관 중심 시장으로 바뀜에 따라서 내러티브가 많이 약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기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블록체인이 쓰이기 위해서는 어떤 테마로 가야 되냐.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가 AI 쪽, 그 다음에 이게 코인의 특성상 금융 인프라에 이제 많이 쓰이게 될 텐데 금융 인프라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히트를 많이 친 산물은 말 그대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를 토큰화 시킨 거고 앞으로 다양한 실물 자산들이 토큰화가 될 건데 이때 필요한 기술들이 뭐고 체인들이 뭐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만들어낼 뭐 세상을 어떻게 바뀔 것이냐 뭐 이런 즉각적인 수요는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요거에 따라서 좀 많이 갈리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부합하는 코인들은 앞으로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코인들은 도태될 것이다. 지금 뭐 업비트나 빗썸에서도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스터디를 많이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에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이제 디지털 화폐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실질적인 효용이 일어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 시장에 대한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업에서는 스위프트라는 해외 송금망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글로벌 모든 전 세계 이제 제도권의 은행들이 이제 국가 간의 거래를 송금 거래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이제 은행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굉장히 단순한 메시징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해외 은행들하고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걸 쓰고 있지만 사실 이제 시스템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블록체인으로 바뀌게 되면 사실 이제 뭐 속도나 비용도 10분의 1 가격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고 다양한 이제 이런 혜자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제 외환 시장 자체가 이렇게 바뀌게 됨에 따라서 앞으로 있을 이 외환 시장에 대한 외환 거래, 우리나라도 지금 해외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지금 유입되고 있죠. 지금 뭐 우리나라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외에 많이 나가고 있고 이렇게 글로벌화 되는 시점에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런 디지털로 되어 있고 달러 기반의 어떤 굉장히 편의성도 높은 이런 화폐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뭐 이런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이 기축통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환경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일전에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확산되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이 많이 죽지 않을까라는 이제 좀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면 확산됨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도 덩달아서 더 커지게 될 거고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를 토큰화 시킨 거고 이 성공의 어떤 좀 가능성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코인들 그리고 코인들마다 속성이 다 다른데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하고 이더리움은 이런 블록체인에 있어서 플랫폼 역할을 하고 다른 코인들도 각자 이제 개성과 어떤 역할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물 경제 그다음에 이 실물 생활과 맞닥뜨리게 되면 어떤 파괴력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또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어떤 계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됨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도 덩달아서 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은 향후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성장을 이끌어올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저는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약 660만 달러어치의 이더리움을 매도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더리움 창시자가 이렇게 이더리움을 대량으로 매도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는 이더리움에 대한 위협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꾸준하게 이더리움을 가지고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계속 기여를 해왔고요. 최근에 이 매각한 것도 이게 무슨 주식처럼 내가 대주주가 주식을 파는 그런 개념이랑은 조금 다른 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통해서 이 생태계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기부를 하고 그 기부된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이더리움 생태계에 좀 더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여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더리움의 생태계를 더 넓히고 이런 이제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마중물을 투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은 항상 그런 어떤 스탠스를 항상 취해 왔었고 이 사람은 이제 흔히 돌아다니는 짤 보시면 전혀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좀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비탈릭 부테린이 가지고 있는 추정되는 지갑 주소가 이미 뭐 구글링만 해보셔도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전 세계 프로젝트들이 거기에다가 돈을 막 보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비탈릭 부테린은 일절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암호화폐 생태계에 나쁜 시그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비탈릭 부테린이 뭐 투자한 보유한 코인이야 라는 게 잘못 이제 바이럴 되게 되면 투자자들한테 이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일절 터치를 안 하고 있고 예전에는 아예 그냥 소각시켜 버리겠다라는 이제 발언도 했었는데 뭐 그 정도로 비탈릭 부테린은 뭐 이런 이더리움을 팔아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동안의 행보를 봐서도 뭐 그렇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행동들 자체가 행위들 자체가 이더리움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고 이더리움이 그리고 비탈릭 부테린이 계속 이런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이더리움의 창시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의 어떤 소위 말해서 고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코인을 외부로 이제 의미 있는 곳에 유출한다는 것 자체는 이 이더리움의 생태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건강한 시그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현재 이더리움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왼쪽이 스테이블 코인 마켓캡입니다. 보시면 지금 이더리움이 50% 아마 넘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트론이라든지 솔라나라든지 BNB 체인, 뭐 아비트론 같은 이제 체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죠. 오른쪽은 뭐냐면 RWA입니다. 어떤 체인 위에서 RWA가 발행되고 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더리움이 절반 이상을, 5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더리움의 생태계 자체는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RWA를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체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이더리움이다. 이더리움을 시작하지 않고서는 바로 뭐 다른 체인으로 좀 넘어가기 어렵다. 중복을 할 수는 있어도.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RWA의 플랫폼이 되는 주체가 현재는 이더리움이고 그 흐름은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저는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암호화폐 시장이 단순히 이제 투기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이 이 금융 실생활과 마주치면서 그들에게 어떤 효용을 주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생태계가 확장하면 저는 그 중추적인 역할을 이 흐름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주인공은 이더리움이 될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되게 긍정적인 어떤 좀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더리움 투자자분들께서도 최근에 이제 그런 기대감이 이제 좀 많이 희석되게 돼서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암호화폐와 그 다음에 이런 금융 토큰화가 자산 토큰화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이제 믿는 분들이라고 하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RWA 시장의 기대감에 비해 이더리움 가격은 여전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런 간극이 언제쯤 좁혀진다고 보시나요? 이게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는 사실 좀 공교롭게 한 두 가지가 모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과도한 어떤 좀 희망을 갖게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를 아주 빠르게 장악할 것 같아. 근데 스테이블 코인에 기본적으로 발행되는 네트워크가 뭐지? 이더리움이 50% 이상이래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그래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두 번째로 그러면 그 다음 타자로 화폐가 토큰화 됐으니까 앞으로 자산이 토큰화 될 거니까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이더리움이 될 거야 라는 점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더리움의 DAT 기업들이 또 생기게 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비트마인이라든지 샤프링커 같은 회사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수급적으로 물량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계기가 맞닿으면서 가격이 폭발했던 최근에 이제 폭발했고 그게 이제 실제로는 이 토큰화 자산 토큰화에 대한 시간이 좀 더 걸리겠다라는 점 하나. 그 다음에 DAT 기업들이 생각보다는 뭐 비트코인만큼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는 않네. 라는 점 때문에 좀 그런 실망 매물들이 쌓이면서 가격이 좀 부진을 면치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도 매한가지로 이제 과정 중에 이제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스테이블 코인을 있게 한 장본인이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성공 경험을 가지고 자산 토큰화도 반드시 저는 이루어내게 될 것이다.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블랙록이라든지 프랑클린 템플턴이라든지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현재도 이 자산 토큰화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딱 맞는 어떤 기본적인 블록체인 플랫폼은 지금 이더리움이 1순위로 지금 꼽히고 있고 그에 대한 흐름은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자분들은 과도한 어떤 걱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한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에 따르면 이더리움이 시장의 과도한 부채를 털어내면서 강력한 기술적 반등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올해 이더리움 가격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이더리움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RWA, 실물 연계 자산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플랫폼으로서 계속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더리움 자체에 대한 어떤 목표치는 계속 꾸준하게 이제 뭐 달성이 되고 있고 비트코인은 사실 디지털 금, 자산의 어떤 자산의 보유 속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수동적이지만 방어적인 자세로 어떤 자신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은 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서
여기에 가장 최적화된 어떤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공격형 입장이다라고 이제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서 이더리움은 시장이 원하는 형태의 어떤 그게 속도가 됐든 아니면 수수료가 됐든 아니면 효율성이 됐든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스스로를 계속 혁신하면서 변화를 하는 그런 네트워크다, 코인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아직 경험적으로 봤을 때 틀린 적이 없었고,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는 틀리지 않을 거라고 감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속도나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의 어떤 변화 속도나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이게 투자자분들이 예상하는 그리고 기대하는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 증명이 된다. 금융시장 안에서도 채택이 되고 증명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급속도로 이제 빨리 퍼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자체도 이렇게 금융업에 이제 제대로 편입이 되고 상호작용을 이루어감에 따라서 아마 최소한 그 전에 달성했던 전고점 이상으로는 좀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적립식 장기 투자가 정석으로 통하는데요. 이더리움도 똑같이 적립식 장기 투자가 정답일까요? 아니면 다른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코인은 적립식 투자가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게 투자의 비중을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설정하는 것 뿐이지 사실 이거를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투자 패턴은 동일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보다 이제 이더리움은 좀 더 복잡하긴 하지만 이더리움도 나름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 이더리움이 진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RWA 시장이 커지고 RWA가 이 금융 환경에서 자리를 잡겠다라는 확신이 드시면 이더리움도 조금씩 계속 사모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투자 비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스테이블 코인과 RWA 시장의 수혜 코인으로 이더리움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해당 섹터의 수혜를 받을 코인이 있다면 어떤 코인이 있을까요? 아까 일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알트코인 쪽에서는 이제 특정 테마가 포함된 코인들이 그러니까 단순한 내러티브 말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건지 어떻게 생활을 바꿀 건지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는 코인들이 채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존의 이제 코인들 중에서는 사실은 현물 ETF가 나옴에 따라서 현물 ETF 자체는 이제 그러면 기술적으로나 아니면은 안정적인 어떤 투자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은 코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코인들에 투자를 할 건지 그 중에서도 사실 이제 또 쓰임새가 또 다 다르니까 내가 생각하는 앞으로는 어떤 분야가 뜰 거야라고 해서 뭐 그 분야에 이제 맞는 코인들을 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생 코인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아마 블록체인은 금융 인프라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금융 인프라에 있어서 가장 제도 친화적이고 그리고 기관들이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코인들이 어떤 코인일까? 최근에 이제 스트라이프에서 만든 뭐 템포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국의 이제 예탁결제원에서 이제 채택하게 된 캔톤 네트워크라든지 뭐 이런 이제 친화적인 거를 넘어서 아예 규제에 특화된 코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런 코인들도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지금 하차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요.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차하기는 쉬워도 다시 승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시장 자체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요. 이게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한 15년 넘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2017년, 18년도 때 저희가 그때 폭락을 경험하면서 와 이렇게 2배, 3배 올라다 되나 싶을 정도로 오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야 이게 그냥 1층을 지나서 그냥 지하가 2층, 3층, 4층까지 있구나 10층까지 있구나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굉장히 괴로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15년 차트로 쭉 나열해서 보게 되면 사실 그냥 작은 산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지금 가격이 많이 빠졌다라고 해가지고 이 시장을 멀리하고 이 시장을 그냥 성 그어버리면 앞으로 다가올 어떤 상승폭에 대해서는 다 포기하는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이게 왜 빠질까? 왜 이게 이 실생활이 채택이 잘 안 될까? 내가 뭐 잘못 이해한 것은 없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면서 좀 더 확신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확신을 갖게 되면 이게 지금 가격이 내가 전에 투자해서 손해본 것도 맞지만 지금 가격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이구나, 다시 못 올 가격이구나, 오히려 더 확신을 가지면서 이 좀 상승에 베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XRP가 1.4달러 초반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이며 투자자들에게 저가 매수냐, 추가 하락이냐와 같은 질문을 던졌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최근 리플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리플도 굉장히 고군분투를 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리플을 좋아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워낙 이제 한국 사람들이 당시로 이제 거슬러 가보면 암호화폐를 좀 빨리 알기도 했고, 그 다음에 리플이라는 이 내러티브도 굉장히 훌륭했고, 이 국가 간의 송금을 실현하겠다, 이런 낡은 배관을 다 뜯어고치고,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지금이야 많이 올리긴 했지만 초창기만 하더라도 사실 100원, 1000원 다 언더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한국인이 사랑한 그런 코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가격에 대한 진폭 자체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이제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들은 사실 투자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를 말리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리플도 사실 이제 이 트럼프 정부에 어떻게 보면 이제 수혜주가 될 만한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리플이 달성하겠다고 한 이런 국제 무역 송금이라든지 아니면 결제에 있어서 지금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해오고 있고, 이런 규제 친화적인 스탠스로 각 국가별로 변화됨에 따라서 리플도 그에 맞춰서 계속 이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SEC와의 증권성 논란에 대한 승소를 결국에 이루어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을 했다. 그리고 이더리움을 제외하는 알트코인 생태계에서는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는 리플에 대한, XRP에 대한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비중은 충분히 인정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리플이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빠지냐,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요것도 이제 리플 ETF가, XRP ETF가 출시되고 나서 가격, 이 수급 현황입니다. 보시면 리플이 ETF가 상장한다고 발표하고 나서 이제 이 순유입이 급등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잠잠해지게 됐고, 최근에는 사실은 굉장히 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싶을 정도로 거래량이, 순유입과 순유출 자체가 굉장히 저조하긴 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최근에 이제 리플도 이 자산 운용사를 좀 다변화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그 XRP 현물 ETF를 출시하겠다고 한 대형 자산 운용사들을 또 이제 섭외를 해서 이제 2월 달에 승인을 또 앞두고 있는데, 이런 변화들이 결국에는 이 투자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급량 자체가 뒷받침을 해줘야 이게 이 가격 상승을, 그게 가격이 하락이 됐든 가격 상승이 됐든 뭔가 좀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 수급 자체가 이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아예 이제 좀 심하게 말하면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가격에 대한 하락 반영도 충분히 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리플 고위 임원진들이 이런 어떤 좀 약점이나 반등의 기회로 삼고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게 되면,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 미국의 어떤 암호화폐 환경에 있어서는 리플도 굉장히 좋은 어떤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 좀 또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또 예측을 해봅니다.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2월 26일이 리플의 운명의 날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해당 발언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저도 리플 현물 ETF가,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리플 현물 ETF의 거래량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리플 ETF를 출시한 자산 운용사들이 한 5개 정도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다 규모가 작아서 지금 리플의 어떤 수급량 자체를 끌고 오지 못한다는 판단을 지금 경영진들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대형 자산운용사 쪽으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2월 26일 날 승인을 앞두고 있는 것은 티로 프라이스라고, 이 자산운용사급 중에서는 이제 소위 이제 AUM이라고 하죠. 2,000조 가까이 운영을 하는 대형 자산운용사입니다. 이게 통과되게 되면 여기에는 일반 법인 자금뿐만 아니라 연기금, 그 다음에 대형
금융기관들이 고객으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수급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리플 ETF에 있어서는 좀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사실 이걸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죠. 궁극적으로 이제 블랙록 같은 초대형 자산 운용사도 이제 들어오게 돼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게 되면 기관 시장에서도 리플에 대한 어떤 좀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시 세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의 거물 도이치방크가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쳐가던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표님께서는 향후 리플 가격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리플도 가격 전망하는 것은 사실 좀 제가 맞추기도 어렵고 맞춘다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리플은 지금 포지션이 명확하죠. 리플은 금융회사들하고 이 제도권의 금융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결국에는 아까 전에 이제 그런 대형 자산운용사와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현물 ETF를 출시한다든지 리플 자체를 금융 상품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런 도이치방크하고 협업을 통해서 도이치방크만의 어떤 좀 내가 일종의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가 되겠다, 뭐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근데 실현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이 활성화가 됐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겠지만, 이런 노력들을 리플 자체에서 계속 하고 있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그 방향성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하나하나씩 실현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투자자들 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답답하고 이게 왜 이렇게 채택이 늦어지고 왜 이렇게 활성화가 늦은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리플 입장에서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리플의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리플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또 다른 이제 이런 제도권화에 특화된 신생 코인들이 또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리플 입장에서는 그것도 견제해야 되는 부분들도 되게 또 어떻게 보면 약점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최근 솔라나는 2주간 80달러 선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며 횡보하는 등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모습인데요. 대표님께서는 최근 솔라나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것도 제가 마지막에 가져온 장표를 보시면 이게 블록체인 네트워크별로 TBL, 그러니까 총 예치 자산을 차트로 가지고 온 겁니다. 보시면 혹시나 이제 이더리움이 압도적이고요. 이더리움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이제 솔라나입니다. 솔라나도 리플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어떤 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업에 있어서 내가 이 금융 인프라가 되겠다라는 이제 좀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투영된 것이 사실 이제 디파이에 있어서 TBL로 지금 투영이 된 것이고, 앞으로 솔라나는 오히려 금융기관들의 뭐 협업 뭐 이런 것들은 리플과 같은 궤를 하겠지만, 솔라나가 제가 보기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그러면 실제로 이게 어떤 역할을, 솔라나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냐, 디파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뭐 과거에 보여줬다시피 NFT에 있어서 자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냐, 실제 사용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이제 NFT가 그러했듯이 적절한 어떤 사용처, 그다음 활용처를 찾게 되면 또 이제 솔라나의 어떤 가격 반등을 이룰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80달러 선이 깨진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사실 저는 뭐 가격에 대해서는, 솔라나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들여다본 건 아닌데, 현재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알트코인들도 지금 가격 자체는 1차 지지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더리움 가격이, 아까 뭐 비트코인은 제가 60K가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60K가 만약에 깨지게 되면 80달러 밑으로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이런 알트코인들은 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무리 본인이 잘해도, 아무리 강력한 내러티브와 어떤 숫자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이 암호화폐 시장이 쪼그라들거나 아니면 비트코인 가격이 흔들리게 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는 알트코인의 어떤 투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솔라나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기대할 만한 호재성 이슈는 없을까요?
솔라나 자체는 실생활 활용에 이제 많은 이제 노력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채택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채택되는 걸 넘어서 실제로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 가격 반등을 이룰 수 있는 되게 좋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역사적인 가격 흐름을 복기해 보자면 FTX 터질 때만 해도 사실 솔라나 망한다고 다들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NFT에 가장 최적화된, 가장 빠른, 가장 저렴한 네트워크로 채택을 받고 그때 NFT를 등에 업고 솔라나가 다시 부활하게 된 계기가 됐었죠. 그런 것처럼 솔라나는 이런 실사용에 있어서 어떤 성공적인 경험을 가지고 아마 다른 곳에도 그게 금융이 됐든 아니면 다른 분야가 됐든 적용을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채택이 되고 활성화가 됐을 때 솔라나의 가격은 크게 반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알트코인 특징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이 매도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번 하락장에서 알트코인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암호화폐 쪽에서 오래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DYOR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줄임말인데 Do Your Own Research입니다. 공부한 만큼 투자해라. 공부한 만큼 네 거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트코인들이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전 세계 알트코인들을 종합하자면 아마 1만 개는 훌쩍 넘을 것 같죠. 이런 수많은 코인들의 어떤 지향점, 그 다음에 활용처, 그 다음에 기술력, 구성 인원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근데 내가 왜 이 코인에 투자를 했느냐라는 것은 반드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이 코인이 뭔가 세상을 바꿀 것 같아. 이 인력들을 가지고 새로운 활용처를 찾을 것 같아. 아니면 금융회사들이 이 체인은 쓸 수밖에 없어. 블록체인이 세상에 오는 한 무조건 쓸 거야 라는 어떤 확신이 들게 되면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 확신이 없으면 투자를 하지 마셔라.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게 내가 잘 모르는 코인에 대한 투자는 결국에는 투기와 연결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소위 말해서 물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단지 누구한테 들었다 아니면 내가 그냥 잘 모르는데 그냥 유튜브 보고 찍어서 내러티브 중심으로만 코인을 투자를 했다라는 것은 좀 빠르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풍파가 오면 올수록 마인드 컨트롤이 전혀 안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난 내가 잘 모르는 곳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반대 얘기를 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확신이 없는 코인들은 빠르게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게 실제로 말만 거창하게 하고 실제로 활용되는 것이 전혀 없는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자산에 대비해서 얼마만큼은 내가 이 정도를 알트코인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알트코인은 굉장히 성장성도 큰 반면에 이게 사실은 또 가격의 하방에 대한 압력도 크기 때문에 그것을 버텨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좀 자기 성찰도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나는 내가 알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알트코인은 과감하게 포기하셔라. 알트코인 투자는 과감하게 포기하셔라 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현 시점 포트폴리오 전략도 궁금한데요. 만약 1억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하실 건가요? 만약에 1억 원 꽁돈이 생긴다. 1억 원이 그냥 저한테 떨어졌다.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포트폴리오를 짤 것 같습니다. 이 코인 시장이 잘 될 것 같은데 막연히 잘 될 것 같은데 나는 근데 이런 개별적인 어떤 코인에 대해서는 공부하기 싫어 라고 하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공부를 해보니까 AI가 떠오르니까 아니면 금융의 어떤 토큰화가 빠르게 확산될 것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보여줬고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면 알트코인도 일부 투자를 하시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나는 단순히 코인 시장은 그래 이 코인 시장은 결국에는 이 기존의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금융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제 산업에 있어서 약간 금융처럼 작동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시면 코인 쪽에 일부 투자를 하시지만 거기에 있어서 깊게 공부는 하기 싫다. 뭐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다 커버가 될 것 같아 라고 판단하시면 비트하고 이더만 투자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비중으로 따지자면 비트코인을 70%에서 80%, 그 다음에 이더리움을 10%에서 20%,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없으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공부도 많이 했고 확신이 있다 라고 하면 그래도 10% 미만으로 투자하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인사이트 정리해 주시면서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코인 시장 가격이 많이 흔들리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케빈 워시 연준 총재 후보자가 선임도 안 됐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매파인지 비둘기파인지 확신도 없는데 코인 가격이 폭락을 했고, 주식은 빠르게 V자 반등을 했지만 코인은 여전히 지금 원상 회복을 못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처럼 이런 작은 어떻게 보면 작다면 작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외풍을 맞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쉽게 가격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코인 시장 자체가 그동안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 어떻게 보면 떨어질 어떤 테마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결론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침을 겪으면서 아마 최근에 들어오셨던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제 제가 DYOR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를 많이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 투자에 확신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단지 노이즈라는 가격 변동성에만 휘둘리지 마시고 자산의 어떤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셔서 성공하는 투자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